서울과 수도권 등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경보가 계속되면서 오늘 사흘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충남 천안의 대형 호텔에서 불이 나 호텔 직원 1명이 숨지고 소방관을 포함해 1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재의 원인과 함께 호텔 측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코치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해 이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검찰에 나와서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보수 진영 내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황 전 총리의 입당에 당내 다른 당권주자들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서 당첨만 되면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실제로 로또인지 YTN 뉴스바로 보기 팀이 따져봤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과 대출이자 세금 등을 따져봤을 때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출근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태평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도 좀 숨 막힌다 싶었는데 오늘 더 심하다고요? 네, 오늘도 뿌연 미세먼지가 서울 도심 하늘을 잔뜩 가리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시민들은 서둘러 마스크부터 착용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와 국내 오염물질이 계속 쌓이면서 어제 아침보다 오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3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7배에서 8배가량이 높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관측 이래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요. 경남과 제주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14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평소보다 농도가 7배에서 8배가량이 높은데요. 오늘 충청 이남 지방은 종일, 중부 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중부 지방부터 미세먼지가 약화하겠고요. 내일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노약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오늘 나오실 때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평로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수도권에는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도 수도권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건 2017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라마다 앙코르 호텔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견됐고 호텔 전기관리팀장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불이 나자 소방본부에 신고하고 소화기를 들고 지하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4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소방관 4명을 포함해 19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어제 불이 난 호텔에서 간신히 구조된 사람들은 안내 방송만 제대로 했어도 피해를 줄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호텔 측의 대피 안내가 적절했는지 또 소방시설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객실 손님들은 전화로 화재 사실을 안내받아 상대적으로 대피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건물 2층에 있던 식당 직원들은 화재 대피 방송이나 소방 벨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연기가 차는 걸 눈으로 보고서 헐레벌떡 대피했다는 겁니다. 비상벨도 안 울리고 방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불이 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려고 소화전 발신기를 눌렀는데 경보가 안 울렸다고 말한 이도 있었습니다. 들으려고 하려고 직원이 한 여자분이 두드렸는데 그게 벨이 소리 안 났어요. 화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하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직원도 만났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화염과 연기가 쏟아져 들어와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았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불나고 연기 있는 걸 보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닫았을 때가 내가 미사증으로.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지하 1층 열기가 너무 심해 진입하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너무 열기가 세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작동 여부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정밀 검사를 해서. 경찰과 소방본부는 호텔 측 대피 안내가 소방 매뉴얼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소방시설들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꼼꼼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YTN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서 힘을 얻었다면서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들도 더 용기를 내달라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유용 씨가 유도부 코치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한 건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6 나이의 어린 선수는 훈련 중 갑작스러운 코치의 성폭행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방 청소를 하러 와라라고 돼서 저는 바로 식사를 마치고 갔었고 청소를 하러 갔었고 그때 그 코치의 방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4년 동안 20여 차례 이어진 지옥 같은 시간. 하지만 인생 전부였던 유도를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코치의 협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말하게 되면 너 유도 인생 끝이다. 너 이제 막 메달 따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국가대표 꿈을 접고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을 때도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닌 입막음을 위한 회유였습니다. 신 씨는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는 코치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며 선수 시절 겪은 피해는 도려내고 싶은 끔찍한 기억이라고 털어놨습니다. 17살에 선수였던 제가 코치님과 연인 관계였다는 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 표현을 했던 문자 메시지 카톡 내용이라도 있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고요. 10대 선수 시절을 홀로 고통 속에서 버텨야 했던 신 씨. 이제 더는 숨지 않겠다며 자신의 고백이 또 다른 체육계 성범죄 피해자들의 용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전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용기 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대한유도회는 신유용 씨의 가해자로 지목된 A 전 코치에 대해 영구 제명 등 징계 안건을 19일 이사회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도회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수 폭행에 이어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빙산연맹은 뒤늦게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추가 징계는 없고 대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선수 폭행에 이어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엿새 만에 뒤늦게 대책회의를 연 빙상연맹. 관리위원 9명 가운데 김영규 위원장, 성배규 서울시 체육회 이사 등 7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재범 코치의 상습 폭행건에 대해선 추가 징계가 아닌 영구 제명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적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협회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추가 징계가 아니라 징계를 확정이죠.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성폭행은 이제 그건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고. 조 전 코치가 중국 대표팀을 맡으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인돼 폭행과 성폭력에 연루된 지도자의 해외 활동을 막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연맹 징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아 큰 효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빙상경기연맹에 이에 대한 규정을 세울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합숙훈련을 축소하고 훈련단의 여성 지도자와 심리상담사를 포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합숙훈련 기간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급 훈련단에는 여성 지도자 및 여성 심리상담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빙상연맹은 빙상계 전체에 대한 비리, 폭행, 성폭력 문제를 뒤늦게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건을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빙상연맹, 결국 책임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태릉서수촌 빙상장을 조사하는 등 심석희 선수가 고소장에서 적시한 성폭행 피해 장소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압수한 경찰은 1차 포렌식 작업을 마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 어제도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의혹이나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의혹 등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차 소환조사 뒤 조서 열람에만 13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직 대통령 조사 때보다도 오래 걸린 건데 양인혁 기자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 첫날 3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전에 편견 선입견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어 다음날 오후에도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조서 열람에만 모두 13시간, 6시간 걸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7시간을 넘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뛰어넘었습니다. 조서 열람은 피의자가 조사를 마친 뒤 본인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으면 줄로 그은 다음 자필로 적는데 양 전 원장은 문구와 어휘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원장이 조서 열람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건 10년 넘게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지낼 정도로 법률 전문가인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기자회견에서 후배 법관들을 운운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고 미룬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예상하지 못한 물증이나 진술을 꺼내들며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은 앞으로 남은 조사에서도 조서를 꼼꼼히 열람하며 방어 전략을 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의 엔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상순 기자가 조갑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처마 밑에 주차된 차량의 앞쪽이 흰 연기로 자욱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불길을 잡아 건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엔진룸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 차량은 2005년식 투싼이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에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2층짜리 상가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119 소방대가 2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50대 주민 3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 상가에 있던 석유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장과 승객 등 8명을 태우고 표류하던 3톤급 낚시 여선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 배는 어제 오후 4시쯤 시흥시 시화조력발전소 인근 해상에서 해경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승객들을 구조정에 무사히 옮겨 태우고 낚싯배는 오이도 선착장으로 예인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는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에서 일산 쪽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119 소방대가 장비를 이용해 문을 열고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열릴 전망입니다. 북미 회담을 위한 물밑 준비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대화 회의론도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을 순방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가족 장례식 참석차 일정을 하루 줄여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16, 1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일부 참석할 것으로 보여 북미 고위급 회담은 빨라도 이번 주 후반이 될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을 취소하면서 폼페이오 장관 일정에도 여유가 생긴 만큼 다음 주 개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장소는 뉴욕이 유력한데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지 주목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물밑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 의제를 조율하면서 두 정상의 회동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 대화에 대한 회의론이 미국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엘리엇 앵걸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양보받게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위성사진과 정보당국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 중단 이후에도 미사일과 핵탄두를 빠르게 대량 생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군비통제단체는 북한이 핵폭탄 6개 분량의 핵분열 물질을 추가 확보하면서 핵폭탄 규모가 2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회의론을 넘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핵화 행보를 취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발언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 즉 최종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의 상황에서 미국도 비핵화 협상 원칙 가운데 북한의 요구, 즉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 완료 이전에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면서 단지 북한과 대화가 지속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안전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일부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배기로 제재 완화를 내주려는 구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적 사찰 속에 완전하게 비핵화를 이룬다는 목표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단계적 조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모두 상대방 요구 사항을 반영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양측이 물밑 접촉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가 최근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으로 표현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은 지난달 18일 유튜브에 올린 5분 54초 길이 주일 미군의 임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동아시아에 핵보유 선언국 3곳이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으로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요 대기업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현 한화 회장 등 22명이 참석합니다. 참석 대기업으로 고려된 자산 순위 25위인의 기업 중에서 한진과 부영, 대림 3곳은 빠졌고 24위 한국투자금융이 회장과 부회장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산 순위 26위인 효성이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합니다. 황 전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입당식을 갖고 입당 소감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국당에 입당하는 황 전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관람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서 정당에 입당하고 탈당하는 건 자유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홍 전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당에 입당하고 탈당하는 것은 자유죠. 그거는 나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 선자리에서 길거리 인터뷰에서 말해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한국당이 극우농객 지만원 씨 논란으로 지연되온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을 뒤늦게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천된 위원들을 두고도 논란이 거셉니다.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실 앞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한국당이 뒤늦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을 추천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겁니다. 한 줄의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은 한다라면 우리 5월 전체를 갖고 농락한 거죠. 한국당은 권태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조사위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한국당 지도부를 만난 5월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광주 항쟁의 가치를 왜곡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에 정말로 할 의지가 계신가, 있으신가, 참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추천한 위원님들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당은 조사위원 3명에 대한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특히 이동욱 전 기자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기사로 피해자들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까지 받았고 차기환 전 판사는 광주 민주화운동 폄하는 물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위원회가 돼야지 그 진실을 은폐하는 또 왜곡하고 은폐하는 위원으로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추천 인사 9명에 대한 최종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5.18 시민단체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사위 최종 출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 실패로 비판을 받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오늘 공식 석상에 섭니다. 이기흥 회장은 오늘 오전 이사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국이 초계기 갈등을 풀기 위해 장성급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 10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이어졌고 이번 갈등을 촉발한 레이더 주파수 정보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70억 달러를 퍼줘 핵 개발에 사용됐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천호선 재단 이사와 함께 촬영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현금 39억 달러, 현물 29억 달러 등 68억 달러를 보냈지만 이 돈이 북핵 개발에 사용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빅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해 문성현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노사 문제를 포함해 사회적 갈등을 푸는 데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빅딜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잠시 뒤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도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150만 원까지 지원되고 한 번 발급된 내일 배움 카드는 최장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서 당첨만 되면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 어제 위례 신도시에서 이 로또 아파트 당첨자 발표가 났는데요. 정말 로또일까요? Y8 뉴스 바로 보기에서 이정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시세의 60% 수준이어서 저렴하다. 당첨되면 4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북일의 포레자이 아파트가 로또 청약이라며 나온 보도들입니다. 브랜드 아파트인데도 공공주택 신혼 희망타운과 비슷한 가격이고 서울 송파와 접한 신도시라는 장점까지 더해졌습니다. 실제로 싼 거예요? 근데 여기가 수도권에서도 서울 쪽에 속하니까 서울에 너무 가까워 있으니까 그 가격이면 그렇게 좀 싸겠다. 이렇게 신문기사나 부동산 업자의 말만 들으면 당장 수억 원을 손에 쥘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그럴까요? 위례 포레자이의 평균 분양가 3.3제곱미터에 1,820만 원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인근 지역 최근 실거래가가 3.3제곱미터에 2,900만 원 안팎이니까 이 아파트 시세보다 싼 것 맞습니다. 평당 1,100만 원 차이이니 40평대 아파트를 사면 곱하기 40, 4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 최근 1년 시세만 비교한 것인데다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전매 제한입니다. 가격이 싼 만큼 8년 동안 팔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차익을 현실화할 수 없습니다. 시세만큼 오른다고 가정해서 따져볼까요? 경쟁률이 높았던 40평형대 108T 분양가는 7억 5천만 원이지만 베란다나 붙박이장 같은 확장비를 더하면 실제로는 7억 9천만 원이 됩니다. 보통 40%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죠. 현재 이자율 4%가 넘지만 3.5%에 빌린다 해도 취득할 때까지 이자 2천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도 내고요. 8년을 보유해야 하니 재산세도 나갑니다. 집값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8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8년을 버텼다 해도 집을 팔아야 돈이 생기죠. 이때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도 내겠죠. 그러면 비용은 10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탔다면 1억 원 정도의 이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러면 비용이 10억 원이 넘게 되죠. 결국 4억 5천만 원이 올라도 벌 수 있는 돈은 최대 1, 2억 원 정도. 이것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4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건 과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계산해 보면 한 1억 1,500 한 이 정도 세금이 나오게 되고 또 2주택, 3주택 이런 경우에 해당됐을 때는 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서 집값이 오르면 벌기야 하겠지만 인근 아파트의 최근 석 달 사이 거래 전혀 없었고요. 심지어는 하락세로 접어든 곳도 있습니다. 또 최근 거래가를 보면 1층이냐 고층이냐에 따라 그리고 거래 시기에 따라 3억 원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과 비교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가보다는 굉장히 부풀려진 금액으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에는 물론 로또로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주택가격이 침체하거나 하락했을 때에는 결국 큰 피해를 보일 수밖에 없어서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천 분의 1. 물론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더 높겠죠. 하지만 최근 10차례 로또 1등 당첨금 평균 17억 3,900만 원과 비교한다면 이 아파트가 로또라는 말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겁니다. 신문기사나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덤빌 일은 아닌 겁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올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등 일부 구청들이 공시가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5개 구청은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한국감정원에도 정식으로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와 해운 회사의 위법 행위가 생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4.16 세월호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습니다. 법에 따라 생존자들은 6천에서 7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지만 모든 생존자가 국가의 배상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는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 등의 책임을 우리가 직접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과 이 사회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3년 그리고 넉 달. 길고 긴 법정 다툼 끝에 1심은 생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생존자에게는 한 명에 8천만 원, 그 가족들에겐 2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과 구조 과정에서 해경 등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위법 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정확한 구조 정보 없이 지원 대책을 과다 홍보하는 등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런 점이 생존자나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그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점 여기에 대한 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도 이번 판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한 명에 2억 원, 신부모에게는 각각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쓰레기가 이달 안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부만인데 쓰레기 양이 무려 1,400톤, 컨테이너 51개 분량이나 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불법 수출된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가 화물선에 실리고 있습니다. 선적을 마친 칼리 로에호는 쓰레기 컨테이너 51개를 싣고 출항했습니다.
이번에 국내로 되돌아오는 쓰레기는 지난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6,500톤 가운데 민다나오 섬에 압류돼 있던 1,400톤입니다. Well, I hope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last time that garbage is going to be brought into this country. Let us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and we will treat you with respect. 칼리루에호는 약 2주간 항해를 거쳐 이달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모두 소각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환경단체연합 에코웨이스트 관계자는 나머지 쓰레기 5,100톤은 재포장을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한국 반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재발 방지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국내 기업의 무분별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국지성 호우와 침수 피해가 잦아지자 정부가 하천 설계 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하천이라도 인구 밀집 지역이라면 국가 하천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내진 설계 대상도 확대합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충청 지역에 1시간에 20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내리면서 6살 어린이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괴산댐 하류 지역이 침수됐고 홍수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난에 수력발전소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크고 작은 대책이 나왔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댐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천 설계 기준부터 완전히 손보기로 했습니다. 하천 설계 기준을 개정하는 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여러 피해 상황을 종합한 게 핵심입니다. 우선 그동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해서 적용했던 치수 계획을 하천 주변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인구 밀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지방하천이라도 인구 밀집 지역은 국가하천에 준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해 수백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기록적인 수해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설계 기준에 새롭게 반영됩니다. 또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천의 내진 설계 대상 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 보와 수문, 수로 터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울산 대화강 피해라든지 괴산댐 하류 지역에 청주 지역의 수해 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 위주였던 설계 기준에 하천 환경계획까지 신설하는 등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최근엔 40대 이하에서도 위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조기 발병 위암이라고 하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런 위암의 발병 원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국내 암 발생률 1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위암. 최근에는 40대 전후의 젊은 환자들이 빠르게 늘면서 전체 환자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대는 물론 20대까지 위협하는 조기 발병 위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늦게 발견하기 쉽고 발견 후에도 진행이 빨라 치료가 어렵습니다. 보통 위암이 이제 고령자에 많이 생기는데 이제 젊은 나이에 생기는 위암이 대체로 이제 전이도 빨리 되고 진단이 늦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 연구진이 45살 이하 환자 80명의 암 조직을 이용해 조기 발병 위암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암 조직의 유전체와 단백체를 함께 분석한 결과 조기 발병 위암에 관여하는 돌연변이 유전자 6개를 발견한 겁니다. 또 기존 유전체 분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4가지의 서로 다른 발병 유형을 찾아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환자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치료의 단서가 열린 셈입니다. 유전 단백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각각 그 4가지 유형에 관련되어 있는 신호전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기 발병 위암의 원인이 단백질 수준에서 밝혀지면서 정밀한 진단과 치료는 물론 암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도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법을 췌장암과 같은 다른 암에도 적용해 원인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러시아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나온 러시아 내통 의혹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며 자신은 결코 러시아를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 never worked for Russia, and you know that answer better than anybody. I never worked for Russia. Not only did I never work for Russia, I think it's a disgrace that you even asked that question, because it's a whole big fat hoax. 지난 2017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통역사 노트를 압수하고 함구령을 내렸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도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I just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 read it this morning. It's a lot of fake news. 앞서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직후 러시아 내통 혐의와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FBI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법 방해 혐의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알아야 하겠다며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다음 달 의회에서 러시아 내통 의혹을 추가로 폭로할 경우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선 뮬러 특검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내놓을 경우 탄핵론이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옆에 4개의 섬이 있는데요. 2차 대전 이후 러시아가 영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환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이 문제로 대립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아베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을 앞두고 고노 외상이 먼저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고노 외상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북방 영토 반환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북방 영토란 홋카이도 옆에 있는 4개 섬들로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았다가 2차 대전 후 러시아가 다시 일본으로부터 가져간 섬들입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이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이 섬들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Мы привлекли внимание наших друзей из Японии к тому, что вопросы суверенитета над островами не обсуждаются. Это терри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아베 총리는 이달 중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북방 영토 반환과 평화조약 서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아직 평화조약을 맺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평화조약에 앞서 북방 영토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방 영토를 러시아가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2차 대전 종전 결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고노 외상은 러시아와 우호 관계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대립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6월 도쿄를 방문해 북방 영토와 평화조약 문제를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하키 경기장만한 크기의 비행선인 에어랜더 비행선이 상용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선인데요.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중한 크기의 비행선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길이 92m로 가장 큰 여객기라는 A380보다도 20m 더 큽니다. 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작고 하키 경기장을 꼭 덮어버릴 만한 크기입니다.
다른 비행선과 달리 고정 날개와 프로펠러도 달려 있어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합니다. 기체를 안전한 헬륨으로 채워 적은 연료로도 10톤의 승객과 화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지상 4.9km까지 떠올라 시속 148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비행기로는 불가능한 5일 연속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2주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What it does now, or will do, is fly point to point, a bit like a giant helicopter, taking bigger loads, longer distances, cheaper, safer, and crucially, without the same damage to the environment. 이 비행선의 제조업체는 영국 민간항공관리국으로부터 POA 생산 조직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험 비행 성공 2년 5개월여 만에 상용 모델 생산을 허가받은 겁니다. 이 업체는 내년까지 50톤급의 비행선도 개발한다는 목표여서 관광 분야가 아닌 화물 운송에도 비행선 시대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인근에서 연못에 빠진 개를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위로 함께 보시죠. 노란 잠수복을 입은 소방관이 연못에 빠진 개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살얼음 밑으로 빠져서 포기하지 않고 재빨리 기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소방관이 이렇게 개를 안았고요. 몸을 돌려서 연결된 로프가 당겨지자 개는 얼음의 경계 부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딛고 유유히 빠져나와서 눈밭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안도한 듯 몸을 흔들어서 물기를 털어낸 이 개는 불이란 이름을 가진 개입니다. 행운견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로마의 유명 관광지인 트레비 분수에 던져지는 동전을 두고 로마시와 가톨릭교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로마시는 오는 4월부터 트레비 분수에 던져지는 연간 150만 유로, 약 19억 3천만 원어치의 세계 각국 동전을 시 예산으로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 동전은 가톨릭 자선단체인 카리타스가 기부를 받아서 노숙자와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한 데 썼지만 앞으로는 시가 문화재 보존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출근길도 잿빛 하늘입니다. 황사용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31 마이크로그램으로 대부분 지역이 평소보다 3배에서 8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도 1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에 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충청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사상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이틀째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오늘로 사흘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오늘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차장도 폐쇄되고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도 운행이 제한됩니다. 오후부터는 북쪽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를 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오쯤 빨간색으로 표시된 매우 나쁨 농도가 노란색의 나쁨 단계로 내려가겠고요. 퇴근길 이후부터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잠시 해소되지만 대신 날씨가 추워집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도 선에 머물겠고요. 내일 아침은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짝 한파는 모레부터 금세 풀리겠습니다. 한파가 풀린 뒤에는 다시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